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900회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모두 다 끝이 이렇게 00으로 끝나거나 할 때는 상당히 큰 행사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900회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오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물리학자인데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의 이름이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통계물리학이라는 그 물리학의 전공 분야가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요. 이 통계물리학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그런 연구의 대상은 지금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그거를 물리학자들은 상호작용한다고 부르는데요. 상호작용하는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있을 때 그 전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통계물리학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연장에는 굉장히 많은 기체 분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는데요. 이 기체 분자들 하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체 분자들이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이 강연장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몇 가지의 거시적인 특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계물리학은 물리학의 전공 분야이고요. 저를 포함한 요즘 많은 통계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대상이 복잡계라고 불리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복잡계는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앞에서 통계물리학을 설명했던 문장과 복잡계를 설명하는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죠. 차이가 위에서는 입자라고 적었던 것을 복잡계에서는 그냥 구성 요소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통계물리학자들은 많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리 문제를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해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통계물리학자들이 얻게 된 어떤 연구의 방법들, 연구의 개념들, 그런 것들을 입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방향의 연구가 요즘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꼭 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무언가가 모여있는 시스템이 진짜 다양히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전화 여러분은 다 살아있잖아요. 네. 근데 전화 여러분이나 미시적으로는 당연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원자라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구성 입자들이 다른 구성 입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몸을 만들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죠. 그런데 살아있음이라는 이 여러분과 제 몸이 갖고 있는 이런 거시적인 특성은 여러분과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하나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성질을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발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창발이라는 것은 미시적인 요소는 갖고 있지 못한 어떤 특성을 전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살아있지 못하고 살아있다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대상인데 그런 입자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분과 제 몸을 이루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입장에선 생명현상이라는 것도 아주 대표적인 복잡계에서 이야기하는 창발현상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경제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거시적인 경제현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다른 경제 주체들과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 경제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아무리 유심히 본들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내년에 뭐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될까라는 걸 예측할 수는 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 현상도 복잡계의 입장에선 대표적인 창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통계 물리학을 전공했고 요즘은 복잡계를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자인데요. 저는 제가 연구하는 그 문제들 그리고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이제 생각해 볼 건 그럼 왜 달라질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에 이런 재밌는 비유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one and one make two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원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and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to가 무엇인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비유가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 one은 구성 요소를 뜻합니다. 이 문장에서 to는 전체를 뜻하고요. 전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면 구성 요소인 one이 무엇인지만 알아서는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 없죠.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구성 요소인 one이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구성 요소인 one이 다른 구성 요소인 one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문장에서 and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진짜 많은데요. 함께하면 달라지는 이유는 구성 요소들이 다른 구성 요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전체가 부분이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잡계를 요즘 연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복잡계 과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그럼 20세기의 복잡계 과학에서 어떤 것을 흥미롭게 생각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세기 복잡계 과학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나비 효과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나비 효과라는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로렌츠라는 기상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현상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한 거예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상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는 몇 개밖에 안 되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인데요. 그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수치 적분을 해서 그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 미래를 컴퓨터로 구현하는 그런 계산을 해본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한 거예요. 한 번은 막 계산을 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러다가 도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멈춘 시점에서 컴퓨터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종이에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터에 출력한 숫자가 0.506이었어요. 그럼 그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어서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에 찍힌 0.506 숫자를 다시 키보드로 입력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어서 계산한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시 정리하면 계산하다가 멈추고 종이에 출력한 종이에 있는 숫자를 다시 키보드로 입력해서 이어서 계산한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두 번째 방법의 결과와 비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중에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발견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과학 이분이었다면 그냥 무시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요. 그러면서 알아냅니다. 컴퓨터가 프린터에 0.506이라는 숫자를 출력하는 바로 그 순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숫자의 값은 0.506127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용한 이 프린터가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만 출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면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 숫자가 1이냐 0이냐라는 아주 작은 차이에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런 효과를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그 재미있는 비유를 해요. 그게 이제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 미국 텍사스에 커다란 토네이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의 이름을 요즘 우리 모두가 다 나비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뭐라고 할까? 잠자리라고 비유했다면 우리는 잠자리 효과라고 지금 부를 거고요. 뭐 파리에 비유했으면 파리 효과라고 부르겠죠. 나비라는 생명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나비 한 마리가 브라질에서 날개를 퍼덕였을 때와 퍼덕이지 않았을 때 정말 작은 미세한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여러 연결되어 있는 기상 요소들의 그 서로 상호 연결과 증폭되는 그런 과정을 이어지면 멀리 떨어져 있는 텍사스에선 엄청나게 큰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로렌츠가 발견한 카오스 현상입니다. 로렌츠의 카오스는 그래서 처음 조건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에선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로렌츠가 카오스를 발견함으로써 이 과학자들 그리고 사실 과학 철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 분이 명확히 밝힌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뉴턴의 뭐 운동 방정식 그런 걸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방정식 자체가 결정론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숫자로 시작하면 그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딱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물리학에서 고전역학 그 중에서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결정론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아니 결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렌츠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비록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방정식은 결정론을 따르더라도 그 방정식의 결과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사실 이거는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방정식을 우리가 어떤 처음 조건에서 출발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적은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마이크에 제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에 선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지금 인터넷에 다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당연히 디지털 형태니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숫자로 쭉 길게 늘려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7, 8, 2, 4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길지만 당연히 유한한 길이의 숫자의 나열이 얻어집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긴 숫자를 적은 다음에 맨 앞에 0점이라는 그 두 기호를 붙여요. 그리고 0.78912 뭐 이렇게 이어지는 엄청나게 긴 숫자겠죠.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의 전체 길이를 1이라고 하고 지금 인류의 지식을 엄청나게 긴 그 소수점이 붙어 있는 숫자로 표현했잖아요. 전체 길이에 대해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선을 하나 그으면 됩니다. 그러면 USB 메모리 갖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만 들고 다니면 제가 인류의 지식을 마이크 하나에 선 하나로 표시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마이크를 전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그걸 자루채요. 그리고 그걸 다시 숫자의 나열로 바꿔서 다시 정보로 바꾸면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제가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 전달받은 정보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언뜻 생각하면 이거 뭐 그렇듯하지 않나요? 예.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건 그렇듯해요. 그죠? 예. 그런데 질문이 뭐가 되냐면 그건 그렇듯한데 그렇다면 마이크 위에 선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릴래?가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끝이 날카로운 펜이라고 하더라도 펜 끝의 크기는 원자 하나의 크기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런데 원자 하나의 크기는 0.000 이렇게 적으면 소수점 아래에 10자리 정도까지밖에 적지 못합니다. 즉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인류가 가진 지식을 마이크에 선 하나로 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숫자가 소수점 아래 뭐 10자리 숫자가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물체의 위치라도 소수점 아래 10자리 정도까지밖에 적지 못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결정론적인 어떤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 예측의 불가능성이라는 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어떤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한계가 아니라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그 약간의 차이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과학자들이 눈을 돌려서 보는 모든 문제들에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깨닫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간단한 수식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올해 토끼가 XN 마리예요. 사실은 마리수라기보다는 그 밀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어쨌든 마리수라고 할게요. XN은 N번째 해에 토끼가 몇 마리냐예요. 그 다음에 이 수식에 XN의 값을 넣으면 이 수식을 한 번 이용하면 N 플러스 1 년 해에서의 토끼의 마리수가 몇 마리가 될지를 이 방정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당연히 이 방정식도 결정론적입니다. 올해의 토끼 마리수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내년의 토끼 마리수를 정확히 알죠. 그런데 이 방정식에서 R이라는 조절 변수가 있어요. 이 R의 값을 바꿔가게 되면 어떨 때는 R이 4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커브를 보시면 계속 토끼 마리수가 뒤죽박죽 변하고요. 주기도 없고요. 그리고 완전히 뭐라고 할까? 완전히 막 그 무작위적인 그런 시계열 특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도 R이 4가 되는 경우에는 이 간단한 이 한 줄의 수식도 이 안에 카오스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카오스를 보이는 현상이 진짜 많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그 방정식을 물리학자들은 그걸 요즘은 병참 본뜨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로지스틱 맵이라고 불러요. 그 로지스틱 맵에 등장했던 아까 R이라는 변수 있잖아요. 그 값을 바꿔가면서 최종 토끼가 몇 마리일까라는 것을 R의 함수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주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R이 한 2.8 정도 되면 시간이 지나도 토끼의 마리수가 딱 하나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카오스가 아닌 거죠. 그러다가 R이 커지면 토끼의 마리수가 금년에는 뭐 8마리, 내년에는 4마리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영역에 도달합니다. 뻗었던 가지가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바이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퍼케이션이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여러 번의 반복되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 바이퍼케이션 다이어그램이죠. 이 그림의 일부를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이 전체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확대한 두 번째 그림의 일부를 또 확대하면 또 마찬가지로 전체와 정성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걸 프랙탈이라고 부릅니다. 프랙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자기가 자기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 자기 안에 자기가 또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척도불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그 프랙탈의 모습을 보면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크게 보여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체인지 부분인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닮았고 그리고 척도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부분인지 전체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프랙탈이라는 이런 기하학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 프랙탈이 꽤 재밌어서 그런지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어떤 분이 곰돌이 인형을 프랙탈로 만든 거예요. 이 곰돌이의 팔이 곰돌이고요. 이 두 번째 곰돌이의 팔이 또 곰돌이죠. 여러분이 이 사진을 찍어서 전체 모습으로 돌리고 확대해서 보여주면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큰 곰돌이의 팔인지 아니면 그냥 큰 곰돌이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죠. 이것도 누가 재밌게 만든 곰돌이 인형을 프랙탈로 구현하는 재밌는 모습입니다. 예, 또 계란 후라이도 또 이렇게 프랙탈로 할 수도 있고요. 예, 기린도 이것도 프랙탈이죠, 그죠? 기린의 뿔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또 기린이 있고 또 기린이 있고 이것도 프랙탈이고요. 아, 이것도 제가 꽤 재밌게 본 그 동영상인데요. 그 애셔라는 화가 아시잖아요. 그 애셔의 그림 중에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사실 꽤 큰 그림인데요. 옆으로 이어지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 재밌는 게 그림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놓여 있는 회랑이 쭉 옆으로 연결돼서 다시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애셔가 그린 이 그림은 관람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어떤 분이 이걸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분이 보고 있는 그림을 확대하면 이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프랙탈이라는 개념을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일종의 동영상으로 재미있게 구현한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죠. 자, 프랙탈이 어떤 건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카오스 현상이 어떤 건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세기의 중반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그 복잡계 과학에서의 복잡성의 의미는 바로 이 뜻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그런데 그 단순한 시스템이 보여주는 현상이 아주 복잡한 것, 그거를 20세기 복잡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복잡성이라고 부른 거죠. 즉 20세기의 복잡성은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보여주는 현상이 복잡한 것을 복잡성이라고 불렀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주 단순하지만 결과가 복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 다음 질문은 정말 단순한 걸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물리학자들은 세상에 단순한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손에 돌멩이를 잡고 있다가 손을 치우면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아마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여러분이라도 다 배웠을 겁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그걸 자유낙하라고 부르고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시간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계속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주죠. 이게 물리학에서 여러분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유낙하라고 불리는 건데요. 사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혹시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거짓말이에요. 그 중에 먼저 제가 뭘 손에서 놓으면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구의 중심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아주 미세하지만 중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자유낙하를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웠을 땐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잘못 배운 거죠. 또 물체가 떨어지다 보면 물체가 떨어지는 주변에 공기 분자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변 공기에 의해서 떨어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공기 저항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무시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배운 거예요. 또 떨어지는 도중에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측정하면 제가 손을 놓은 위치에 정확히 수직 위치에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고 자전 방향의 약간 반대 방향으로 조금 치우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물리학에서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불리는 효과인데요.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자유낙하 배웠을 땐 그것도 넣지 않았죠. 다 잘못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잘못 배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배운 겁니다. 왜? 물체가 떨어지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 도중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변화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죠. 무시할 수 있고요. 물체의 속도가 아주 빠르면 공기의 저항력을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물체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죠. 손에서 놓은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때는 공기의 저항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떨어지는 높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지구가 자전해서 떨어지는 위치에서 약간 치우친 위치로 떨어지는 효과, 그것도 그리 크지 않죠. 그래서 잘못 배운 건 맞지만 잘 배운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낙하를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실제 자연은 이렇게 정확히 기술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복잡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자연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연을 기술하는 과학의 방법이 단순한 것뿐입니다. 자, 앞에서 그래서 20세기의 복잡계 과학에서의 관심은 단순한데 결과가 복잡한 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한 질문은 처음에 단순한데 결과가 복잡하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처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단순한 걸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세상에 단순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21세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복잡계 과학은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복잡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이고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영상인데요. 그 런던에 밀레니엄 다리라는 새 다리가 오픈했을 때 날
그날 찍힌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 그 런던 시내에 다리가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다리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시면 다리가 옆으로 움직이는 걸, 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가 너무 많이 떨려서 런던 시 당국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다리를 다시 보강해서 이후에 다시 오픈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사람들이 마치 군인들 행진하듯이 발을 맞춰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럴까요? 네, 이 동영상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발을 맞춰서 걸어갈 때 구령을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리 위를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발자국을 맞춰서 걷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2개의 메트로놈입니다. 메트로놈 다들 아시죠? 피아노 배울 때 이렇게 박자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예요. 메트로놈을 32개를 올린 이 널빤지인데요. 이 널빤지가 처음에 메트로놈은 처음에 물론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메트로놈들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움직일 때는 메트로놈이 올라가 있는 이 널빤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예. 이 동영상이 한 2, 3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온 컴퓨터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 뒤에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좀 빨리 돌리고 싶은데 못하네요. 뭐 기다리죠 뭐. 예. 도중에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32개의 메트로놈이 모두 다 박자를 맞춰서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냥 믿으시죠 뭐. 좀 기다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서 빨리 돌려주시네요. 아, 예, 거의 됐습니다. 그죠? 예.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보니까 나중에 얘 보이시나요? 얘가 말을 잘 안 듣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도 포기하고 모든 32개 메트로놈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자, 메트로놈이 함께 움직일 때는 이 아래에 있는 널빤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이제 널빤지가 좌우로 좀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자, 두 개의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런던의 밀레니엄 다리에서 사람들이 마치 군인들 행진하듯이 움직인 동영상. 두 번째는 하얀색 널빤지에 올라가 있는 32개의 기계장치 메트로놈. 근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보기에 둘이 하나는 사람들, 하나는 메트로놈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둘이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둘이. 그죠? 예. 만약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끄덕이신 분이 많아서 고맙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뭐라고 할까요? 물리학자한테 낚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런던의 밀레니엄 다리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메트로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이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아마 네이처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그 권위 있는 학술지죠. 자, 이 논문의 제목을 읽어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논문의 저자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 분은 이 다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실 이 두 개의 수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 수식 설명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식의 왼쪽은 다리입니다. 다리. 이거 다리처럼 보이시죠? 다리처럼 보이세요? 예.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이걸 다리라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리인데 이 식을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이 다리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는지 뭐 나무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간단한 이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1번식의 좌변에 그 정보가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이 왼쪽의 이 항들에는 다리의 높이의 정보도 없습니다. 이게 뭐 현수교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만든 다리인지 그런 정보도 여기 없고요. 그래서 어떤 실제 현실의 다리가 갖고 있는 여러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높이, 하다못해 뭐 다리의 폭, 그죠? 다리의 색깔, 뭐 다리의 재질,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속성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게 다리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인 거죠.
자, 이게 달이고요. 오른쪽은 사람들입니다. 이 첫 번째 식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다리에 어떤 방식으로 힘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혹시 이 사인 함수의 속성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금방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각자가 i가 사람들의 인덱스예요. i 번째 사람. 사람들마다 발자국이 다 뒤죽박죽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인 함수 값이 0.3이고 그 옆 사람은 마이너스 0.1이고 다 뒤죽박죽일 거 아니에요. 플러스 0.1도 있고 마이너스 0.3도 있고.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여럿을 모으면 오른쪽의 값이 상당히 값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뒤죽박죽 걸으면 다리에는 아주 작은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똑같이 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왼쪽 발을 땅에 디딜 때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이 왼쪽 발을 땅에 디딘다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가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주기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의 의미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맞추면 다리에 상당히 큰 힘이 주기적으로 가해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발걸음을 맞추지 않으면 다리에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메트로놈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메트로놈이 다 따로따로 움직일 땐 그 하얀색 널빤지가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메트로놈이 함께 움직이면 다리가 큰 진폭으로 그 널빤지가 움직였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첫 번째 식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식은 이게 한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예. 이게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의 의미는 그냥 의미만 말씀드리면 발걸음이 늦은 사람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빨리 걷게 하고 너무 빨리 걷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발걸음의 속도를 늦게 하는 그런 요인을 이 방정식으로 구현한 게 두 번째 식입니다. 이건 다리, 이건 사람. 그런데 이 수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100% 이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구두를 신고 있나요?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있나요? 당연히 그런 정보는 이 식에 없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좀 황당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제정신인 이상 사람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엄 다리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각자가 구두를 신고 있는지 운동화를 신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복잡계 과학의 연구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입니다.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무가 아닌 숲에 관심을 두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물리학자이다 보니까 출발은 구성 요소인 나무부터 출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무는 대충 그립니다. 대충 그린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룰 때 멀리서 본 숲이 어떤 모습일까에만 관심이 있지 나무 하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구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티끌모아 태산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은 티끌이 아니라 태산입니다. 출발은 티끌로 해요. 근데 티끌은 대충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무 하나도 진짜 복잡하잖아요. 나무 숲, 커다란 엄청나게 많은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숲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나무 하나를 너무 자세하게 그려서 그 나무에 있는 이파리 하나, 다 이파리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 숲을 그리는 데까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순화된 그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구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놓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를 적어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현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간과할지 아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사고의 테두리 안에 넣는 사람을 우리는 현명하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가르고 중요한 것들만을 모아서 생각을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현명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물리학자가 한 얘기라 굉장히 유명하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 영어 문장에서 things를 이론 혹은 모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 혹은 세상을 설명하는 모형은 가능한 단순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문장의 첫 번째 부분의 의미입니다.
그 위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예. 앞에서 제가 그 과학자의 네이처 논문에서 사람과 다리를 얼마나 단순하게 보는지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자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한 이 유명한 문장의 앞부분의 의미죠. 근데 사실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마지막 세 단어를 더 이렇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마지막은 뭘까요? 하지만 더 단순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화는 괜찮은데 단순화도 정도껏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물리학자들이 택하는, 과학자들이 주로 택하는 단순화의 방법에 대한 일종의 변호로 읽을 수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단순화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잃을 정도까지 그렇게 단순화를 진행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유낙하할 때 우리가 뭐 높이에 따른 중력의 변화 무시, 떨어질 때 공기의 저항력 무시, 떨어지는 도중에 지구의 자전 무시, 다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중력까지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한 거죠. 단순화를 하되 단순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진행해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잃을 때까지 그 단순화를 추구하는 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의 의미죠. 이 마지막 문장도 제가 좋아해요. 특히 물리학 분야에서 사람들이 모델을 만드는 목표는, 이유는 현실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뭐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맞추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더 날카롭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꽤 멋있는 표현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과학이 무엇일까 하는 걸 제가 읽은 다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과학자가 과학은 결국 지도를 만드는 거다라고 비유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그 루이스 캐롤이 쓴 아주 짧은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대화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 이 대화에서 지도를 만드는 쪽 사람들이 외계인으로 기억해요. 외계 어떤 문명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 거예요. 둘이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외계에서 온 사람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 제작 기술이 진짜 대단해 라고 자랑을 하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 그래? 니네가 그렇게 지도를 잘 만든다고? 니네는 그러면 지도의 척도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외계인 얘기해요. 처음에 우리가 지도를 만들 때는 1마일을 6인치로 그렸대요. 현실의 1마일을 지도에서는 6인치로 표시했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지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럼 지도를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야? 지도가 더 자세해야 되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외계인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지. 그래서 다음에는 1마일을 6야드로 그렸고요, 척도를. 그 다음에는 1마일을 무려 100야드로 그렸대요. 그러다가 그랜디스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현실의 1마일을 지도 위에 1마일로 표시하는 지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도 재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대단하네. 그래, 그 지도는 그래 많이 썼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지도는 단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생략 없이 모두 담고 있는 지도는 현실과 정확히 같죠. 현실과 정확히 같은 지도는 완벽한 무용지물입니다. 지도를 보느니 그냥 현실을 걸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얘기인데요. 앞에서 제가 과학은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과학은 현실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데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고자 한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죠. 현실과 정확히 같은 지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지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리학자인데요. 과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모든 학문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지도를 만듭니다. 물리학자든 현실을 설명하는 물리학자의 지도를 만들고,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의 지도를 만들고,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의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지도도 여러분이 맛집 지도도 있고 관광 지도도 있고 그 지하철 노선도도 있고, 그러면 그 지도의 우열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거잖아요. 지하철 노선도만 갖고 맛집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맛집만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갖고는 지하철을 탈 수 없고요. 그래서 각 학문 분야가 만드는 지도에는
저는 우열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각자 지도는 만들긴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분야에서 만든 지도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단순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물리학자들이 특히 20세기에서 물리학을 성공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원주의입니다. 뭔가 이해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물체를 보니까 막 나눠보니까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핵을 또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또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쿼크가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그 더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향해서 점점 환원해가는 그런 방법이 거둔 놀라운 성과가 20세기 물리학의 성공이죠. 그게 바로 왼쪽 라인입니다. 이게 제 딸이 그린 저인데요. 저랑 닮았나요? 저를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과학자는 엄지 발가락 끝에 있는 작은 뭐라고 할까요? 뭐 세균 한 마리에 뭘 보고 있는, 그러니까 미시적인 것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이걸 구성환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성을 환원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방식의 환원주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인데 대충 그려요. 그러면 복잡계를 연구하는 그 저와 같은 통계 물리학자들은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21세기의 복잡성은 구성 자체가 복잡한 걸 복잡계라고 부르는 방향으로 용어의 사용이 조금 변화됐어요. 20세기의 복잡한 건 단순한데 결과가 복잡한 거. 21세기 복잡계 과학의 복잡성은 구성 자체가 복잡한 거. 구성은 복잡하지만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어쩔 수 없이 단순하게 그림 그린다는 것도 중요한 그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21세기의 복잡계 과학자들은 구성은 단순하게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단순한 여럿이 어떻게 다른 단순한 구성 요소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주목하는 그런 학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가 제 연구 그룹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아마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연구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구가 마무리돼서 논문으로 출판한 연구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은 간단했어요. 학교를 어디에?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자, 이게 밤에 지구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사실 사진 한 장에 이렇게 찍을 수 없어요. 여기에 구름 한 점 없잖아요. 당연히 밤에 그 인공위성에서 지구 표면의 사진을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그걸 합한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지구 표면 위에서 살고 있는 패턴이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도 있고요. 인구가 굉장히 적은 곳도 있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은 간단히 이거였어요. 어떤 두 도시가 있는데 두 번째 도시가 예를 들어 첫 번째 도시보다 인구가 8배예요. 그럼 질문은 인구가 8배인 더 인구가 많은 큰 도시에는 학교가 몇 배가 더 많아야 할까가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8배까지 많아야 되나? 아니면 8배까지 필요 없을까?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제가 그때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내면 아마 금방 답을 얘기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상상의 두 마을이 있습니다. A 마을, B 마을. 이 숫자 기억하세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두 마을이 면적이 똑같아요. 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A 마을에는 100명이 살고 B 마을에는 800명이 살아서 인구가 8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물론 면적이 같으니까 인구가 8배 차이, 인구 밀도도 8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그 엄청나게 큰 커피숍 회사의 회장이에요. 근데 회사의 예산을 보니까 제가 두 마을에 모두 45개의 커피숍을 낼 수 있어요. 질문은 당연히 45개의 커피숍을 낼 때 A 마을에 몇 개, B 마을에 몇 개를 내야 될까가 질문입니다.
뭐 답 찾으신 분들 아마 금방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한번 아주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제가 이 문제 내자마자 손 들고 답을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금방 답을 맞추셨겠죠? 답은 5개 40개입니다. 왜 그게 답인지도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자, 100명, 800명이니까 전체 900명이잖아요. 근데 커피숍이 45개예요. 그럼 평균 커피숍 하나당 손님이 20명이 되면 돼요. 그런데 A 마을은 100명이잖아요. 인구가. 그러면 여기에 5개의 커피숍을 내면 커피숍당 손님이 20명. 800명인 B 마을에는 40개의 커피숍을 내면 여기도 커피숍당 손님이 20명. 그래서 인구가 100명, 800명인 두 마을에 대해서 전체 45개의 커피숍을 내려면 A 마을에 5개, B 마을에 40개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커피숍을 내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커피숍도 옆마을 커피숍이 부러울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경제학에선 내쉬 균형이라고 부르죠. 물리학에선 이 상황을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의 평형과 경제학의 균형이 영어로는 똑같이 이퀄리브리엄입니다. 이 영어 똑같은 단어 이퀄리브리엄은 경제학에선 균형이라고 번역하고 물리학에선 평형이라고 번역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자와 물리학자는 서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용어가 다른 게 꽤 많아요. 제가 여러 학문 분야의 분들을 만날 일이 간혹 있는데 똑같은 개념인데 다르게 부르는 것이 꽤 많습니다. 물론 정확히 같지는 물론 않아요. 내쉬 이퀄리브리엄과 물리학의 역학적의 평형이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비슷한 거죠. 영어 단어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5개, 40개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커피숍을 내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커피 마시러 오는 손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걸 고민해 보게 돼요. 아까 5개, 40개가 왜 내쉬 균형인지 다들 아시죠? 5개, 40, 내쉬 균형은 5개, 40개가 균형이라면 만약에 그걸 살짝 흐트려 놓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게 돼요. 만약에 5개, 40개인데 A 마을의 커피숍 하나가 B 마을로 옮겨가요. 그럼 A 마을은 4개만 남았는데 인구가 100명이니까 아까보다 장사가 더 잘 되죠. B 마을은 아까는 손님이 한 가게당 20명이 왔는데 A 마을 커피숍 하나가 B 마을로 옮겨오면 20명보다 조금 안 되겠죠. 당연히 커피숍 하는 사람 입장에선 A 마을 커피숍이 부럽죠. 그러면 B 마을에 있는 커피숍 하나가 A 마을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살짝 흐트러놔도 다시 원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건 그래서 5개, 40개가 커피숍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입니다. 근데 커피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다들 아시죠? 가로 세로가 D인 정사각형의 면적은 D제곱입니다. 즉 면적에다가 루트를 취하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추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죠? A 마을, B 마을 모두 다 면적이 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A 마을에선 커피숍 하나에 뭐라고 할지 일종의 영업구역, 커피숍 하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적을 생각하면 40을 5로 나눠야죠. 전체는 40제곱킬로미터고요. 커피숍이 5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커피숍 하나에 얼마나 넓은 면적에 있는 사람들이 올까는 걸 생각하면 5분의 40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루트를 취하면 거리가 되죠. A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커피숍에 가려면 3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계산을 B 마을에 대해서 하면 40제곱킬로미터에 커피숍이 40개니까 B 마을 사람들은 1km만 걸어가면 됩니다. 사실 당연하잖아요. 면적이 똑같은데 A 마을은 인구 밀도가 훨씬 낮아요. 그럼 당연히 커피숍까지 가려면 더 멀리 가야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요약은 45개의 커피숍을 내고 싶어요. 그럼 A 마을, B 마을에 몇 개씩 낼까라는 질문이 제가 추구하는 질문이었는데 답이 최소한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보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5개, 40개를 좋아해요. 커피 마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B 마을에 살고 싶죠. 집에서 가까우니까. 똑같은 커피숍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물어보는지에 따라 선호하는 이 커피숍의 숫자가 2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르다는 걸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학교예요. 학교는 커피 파는 데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의 입장에서는 몇 개의 학교를 A마을, B마을에 나눠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뭐 경제학을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기회비용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기회비용은 동시에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제적 선택이 있을 때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수익의 감소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근데 이 기회비용을 사회 전체에 대해서 확장한 개념이 사회적 기회비용입니다. 사회적 기회비용은 신문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신문에도 간혹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상상의 두 마을 있잖아요. A마을, B마을. 이 마을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까지 맨날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의 총합은 당연히 우리가 시간당 생산성을 곱하면 당연히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의 경우에는 어떨 때가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학교 숫자에 배치가 되냐 하면 사회적 기회비용을 모든 학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상황, 그게 최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답을 생각하면 답은 A마을에 9개, B마을에 36개가 답이에요. 왜 그런지 금방 이 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건 뭘까요? 100명이 살고 있는데 학교가 9개예요. 이거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한 학교당 학생 수예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 아까랑 똑같아요. 학생 한 명이 학교까지 얼마나 걸어가야 되느냐 이죠. 면적을 학교의 숫자로 나누고 거기에 루트를 취한 거니까요. 학생 수 곱하기 통학거리. 그래서 SA라고 제가 적은 이 수식의 의미는 A마을의 한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총합이 됩니다. B마을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을 해요. 이번에는 학교를 36개라고 하고 B마을은 인구가 800명이잖아요. 그래서 800 나누기 36하고 면적 40제곱킬로미터를 학교 수 36으로 해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즉 학교의 경우엔 커피숍과 다르다는 거예요. 커피숍은 5개, 40개가 최적의 배치고요. 학교의 경우엔 9개, 36개로 나눠서 배치하는 것이 이 가상의 상상의 두 마을에서 사회적 기회비용을 가장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주 간단한 모형이잖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이제 표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커피숍의 입장에서는 5개, 40개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한 가게에 오는 손님 숫자가 똑같습니다. A마을, B마을. 커피 마시는 사람이라면 커피숍이 똑같은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집에서 커피숍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져요. 사회적 기회비용이 중요한 학교라면 9개, 36개가 중요해요.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각 시설물에 오는 사람들의 통학거리의 이동거리의 총합이 A마을, B마을이 같아집니다. 답을 3개를 찾은 거예요. 100명, 800명이 살고 있는 두 마을에 모두 45개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싶은데 커피숍인지 학교인지에 따라 다르고요. 커피숍의 경우에는 커피숍 운영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과 커피숍에 오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답이 비슷한 문제인데 답이 무려 3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맨 위에 있는 이 표현은 팀 버너스-리라는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 물리학자입니다. 아마 아는 분도 있겠지만 썬이라는 물리학학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 만든 게 여러분이 매일 이용하는 월드와이드 웹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일반화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자들은 숫자보다 수식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혹은 뭐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렇게 수식으로 적은 거예요. 여기 꼬부랑 요 모습이 비례한다는 뜻이고요. D는 제가 시설물의 밀도를 D라고 적었고요. 이 꼬부랑 글씨 로우는 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기법이에요. 밀도를 이렇게 로우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밀도가 인구 밀도의 알파 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로우의 알파 승이에요. 몇 승 할 때. 그럼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마을에 대해서 요 수식을 A 마을에 대해서 한번 적고 B 마을에 한번 적은 다음에
이 두 수식을 나눠요. 그러면 좌변은 얘가 되겠죠. 우변은 뭐가 될까요? 비례상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냥 인구 밀도의 비율의 알파 승이 될 때고, 이 상상의 두 마을은 면적이 같죠. 그래서 인구의 비랑 같아요. 그래서 시설물 A 마을의 시설물의 숫자 분의 B 마을의 시설물의 숫자가 8의 알파 승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커피숍은 5개 40개였어요. 그래서 좌변이 8이에요. 근데 8이 8의 알파 승이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은 알파가 1이고요. 학교의 경우엔 9분의 36이에요. 그죠? 9개 36개니까. 그래서 4가 8의 알파 승이 됩니다. 이거 암산해 보시면 알파가 3분의 2예요. 자, 요 알파 값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주 간단한 100명, 800명이 살고 있는 아주 간단한 두 마을 이야기로 우리가 얻게 된 결론이 커피숍은 알파가 1, 학교는 알파가 3분의 2입니다. 알파는 시설물의 밀도가 인구 밀도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기술하는 이 익스포넌트죠. 지수입니다. 커피숍은 1, 학교는 3분의 2. 자,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한 모형이었잖아요. 당연히 현실은 어떨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통계청이 그 공개한 데이터가 꽤 많거든요. 여러분 가보시면 많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당연히 내려받은 건 이런 거예요. 서울시 종로구를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가면 서울시 종로구의 면적이 얼마인지 있고요. 거기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있고요. 거기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있습니다. 그걸 모으면 서울시 종로구의 인구 밀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종로구의 초등학교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많은 점들 중에 점 하나가 서울시 종로구의 초등학교 데이터로 그린 점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 동그라미가 300개 정도거든요. 제가 이 연구할 때 시, 군, 구 수준의 지자체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의 데이터가 그 개수가 국회의원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300개 정도입니다. 빨리 세보시면 300개예요. 이 중에 점 하나는 서울시 종로구죠. 우리나라 지자체 300개 정도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인구 밀도 구하고 초등학교 밀도 구하고 해서 점들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그러면 점들이 이렇게 직선을 따라 놓이게 됩니다. 아마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모두 다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려서 이 점들이 직선 위에 놓인다는 것의 의미가 세로축이 가로축의 몇 승이라는 몇 함수의 꼴로 표현된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재면 그게 바로 앞에 설명한 알파입니다. 앞에서 제가 커피숍은 알파가 1에 가깝고 초등학교는 알파가 3분의 2에 가깝다는 걸 앞에서 간단한 모형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커피숍은 알파가 거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알파가 0.68이어서 3분의 2에 가깝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모형이었는데도 현실에 실제 여러 다양한 시설물들이 어떤 패턴으로 분포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모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것도 같은데요. 제가 이 연구할 때 재밌던 게 이거예요. 이게 보건소예요. 보건소. 보건소는 알파의 값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알파가 0에 가깝다는 의미가 뭘까요? 보건소의 밀도는 인구 밀도의 0승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라도 0승을 하면 1이 되죠. 즉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소의 밀도가 인구 밀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소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라고 해서 보건소가 많지 않고 인구 밀도가 적은 곳이라고 해서 보건소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인구 밀도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역에 거의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건소의 알파 값이 상당히 0에 가깝다는 결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다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표를 만든 거예요. 왼쪽은 은행, 주차장, 커피숍, 병원, 대학, 오른쪽은 경찰서. 요새는 동사무소라고는 잘 안 하죠. 예. 초등학교, 소방서, 보건소 이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시설물과 오른쪽에 있는 시설물이 명확히 차이가 나는 거 금방 보이시죠? 왼쪽은 돈 버는 데고요. 오른쪽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커피숍과 학교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각각의 시설물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알파가 1에 가깝고 어떤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같은
그런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알파가 앞에서 제가 예측한 것처럼 3분의 2에 가깝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우리나라 대학은 이쪽에 있습니다. 예. 이 논문 쓸 때 미국 데이터도 같이 분석했거든요. 근데 미국 데이터 분석할 때는 고맙게도 그 데이터에는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따로 그 데이터가 공개돼 있었어요. 그때 진짜 그때 그 순간이 기억하는데요. 그런 거 확인할 때 진짜 연구자로서는 진짜 짜릿합니다. 여러분도 금방 예상할 수 있어요. 미국의 공립학교는 오른쪽, 미국의 사립학교는 왼쪽. 똑같은 학교라도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서 그 알파의 값이 명확히 나뉘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앞에서 제가 보건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지도 위에 커피숍, 초등학교 보건소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지도 위에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당연히 커피숍과 초등학교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더 많아요. 하지만 초등학교는 커피숍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모여 있진 않죠.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이게 보로노이 셀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아이디어는 여기 넓은 면적이 있잖아요. 이 면적 안에 이 회사 커피숍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비슷한 면적에 초등학교가 그래도 한 7, 8개는 있죠. 보건소도 7, 8개는 있습니다. 즉 커피숍과 초등학교 모두 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더 많아요. 하지만 커피숍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초등학교보다 더 많고 인구 밀도가 적은 곳에는 커피숍의 숫자가 초등학교 숫자보다 적죠. 앞에서 제가 보건소가 알파의 값이 0에 가깝다는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명확히 보이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곳에 인구 밀도가 작은 이쪽에서 사는 분들은 보건소가 아닌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은 거의 없어요. 병원은 알파가 1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곳에는 보건소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서울이라면 아마 솔직히 여러분도 보건소 거의 가실 일 없을 거거든요. 왜? 서울에는 보건소 아니어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건소의 경우엔 그 대도시나 시골이나 거의 모든 곳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고 해서 보건소가 더 많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소가 저는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어떤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병원과 일종의 보완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보건소가 갖고 있는 알파가 상당히 0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연구하고 나서 제가 약간 이런 민영화를 약간 걱정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모든 초등학교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초등학교 운영을 그 커피숍 하는 회사에 맡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바꾸고 싶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초등학교를 설치해봤자 학교 운영 비용이 안 나와요. 학생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은 이런 곳의 초등학교는 줄이고 이 수도권의 초등학교를 늘리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이론 모형이 있으니까 사회적 기회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냥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5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을 너무 과도하게 어떤 민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회적 기회비용은 분명히 엄청 늘어나고요. 그럼 그 회사는 이익을 많이 보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더 큰 사회적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 같은 것이 특히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엔 우리가 일반 기업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좀 그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연구였습니다. 예. 이걸 왜 넣었을까? 약간 이론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논문은 앞에서 제가 A마을, B마을 아주 간단한 두 마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그걸 아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물리학에서는 변분법, 베어리에이셔널 캘큘러스라고 불리는 수학적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일반적인 인구 밀도 함수 로우가 주어졌을 때 시설물의 밀도가 인구 밀도의 3분의 2승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걸 일반적인 인구 밀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3분의 2란 결과를 얻은 건 아주 간단한 두 마을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그런 얘기죠. 제가 사실 이 논문 처음 발견했을 때 이 논문을 읽고 처음에 이 결과를 본 다음에 약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인구가 1000배예요. 그럼 이 식에다가 1000을 넣으면 100이 나오잖아요. 1000의 3분의 2승은 100이죠. 10의 3승에 10의 아니야 1000이니까 그렇죠. 10의 3승의 3분의 2승이니까 100입니다. 예.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 인구가 1000배가 많은 도시에는 학교가 100배 더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좀 약간 고개를 갸웃했거든요. 여러분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인구 1000배 많은 그 도시에서 학생들이 다 학교에 갈 수 있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학교 다 가나요? 못 가나요? 학교 다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학교당 학생 숫자가 늘어나면 돼요.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간다. 1000배가 늘어난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에서도 학생들은 다 학교에 간다. 하지만 학교의 숫자는 100배만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그 도시는 한 학교당 학생 수가 10배가 돼야 돼요. 혹은 일반적인 결과에선 한 학교당 학생 수는 인구 밀도의 3분의 1승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작은 그 산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적고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는 학교당 학생 숫자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이게 맞다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다면 나중에 보니까 학교 숫자를 세지 말고 그냥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숫자를 각 도시별로 측정했어도 그 인구 밀도의 3분의 1승의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해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커피숍은 어떤가요? 커피숍은 여기가 1승이죠. 그럼 커피숍 하나에 오는 손님 숫자는 인구 밀도의 0승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강원도에 갔더니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종로에도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는 10층짜리 건물에 10층 다 스타벅스고 강원도에 갔더니 스타벅스라고 갔더니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거 못 보시잖아요. 어디 가도 스타벅스는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게 바로 스타벅스의 숫자가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일반적인 커피숍입니다. 예. 커피숍의 숫자는 인구 밀도의 1승에 비례하고 거기서부터 당연히 얻어지는 결론은 커피숍에 오는 손님 숫자는 인구 밀도의 0승이어서 어디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재밌게 진행했던 연구예요. 예. 요거를 이런 연구할 땐 또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기도 하거든요. 이건 제 그룹에서 만들었던 아주 간단한 동영상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 지도예요. 이게 실제 미국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적당히 스케일 다운해서 한 10,000명 정도로 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동부와 서부에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빨간 점이 많고 그 미국의 중부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많지 않으니까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빨간 점의 숫자가 적죠. 어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거주지에 살아요.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어떻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냐면 미국 도시를 두고 그 다음에 처음엔 커피숍을 아무데나 뿌립니다. 아무데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커피숍 하나를 딱 찍어요. 그리고 요 위치에 요 커피숍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커피숍에 오는지를 계산해요. 그럼 그게 커피숍의 이윤이 되겠죠? 그 다음엔 자기 커피숍의 손님 숫자와 다른 커피숍의 손님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더니 내 가게에 오는 커피숍은 내 가게에 오는 손님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위치를 문 닫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반복합니다. 비교해서 손님이 적으면 딴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가장 손님이 적게 오는 커피숍을 택해서 그 커피숍을 또 딴 데로 옮기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계속 커피숍이 이동하겠죠. 그러다가 이 오른쪽 커브를 보시면 이게 이 직선 위에 모이잖아요. 이게 알파는 1에 해당하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이 손님 적으면 옮겨간다 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메커니즘만으로도 커피숍은 알파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간단히 확인해 본 그런 거죠. 그 다음엔 제가 학교를 한 거예요. 학교는 비슷해요. 이 학교를 딱 찍은 다음에 누가 오는지 보고 학생이 내 학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네. 즉 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총합이 다른 학교보다 너무 크네. 그러면 그 학교를 문 닫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죠. 그걸 또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 이 기울기를 재면 알파가 3분의 2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커피숍은 손님이 적으면 다른 데로 옮겨간다. 학교의 경우엔 내 학교에 오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총합이 크면 학교 위치를 옮긴다 라는 간단한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학교는 알파가 3분의 2 그리고 커피숍은 알파가 1이라는 것을 이 시뮬레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조금 불안한데 뭐 일단 그 진행하다가 좀 요 남은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예. 그 제가 그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지 못한 개념 중에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 꽤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를 좀 용어가 좀 어렵긴 해요. 이거를 자기 조직화 임계성 혹은 우리말로 하면 그 저절로 짜이는 어떤 임계 성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용어는 어렵지만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산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간단한 아이디어에 뭐냐면 커다란 산이 있어요. 근데 가끔 나무 씨앗이 날아와서 나무들이 자라요. 그러다가 가끔은 번개가 쳐서 산불이 일어나서 나무를 태워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씨앗이 와서 나무가 자라고 가끔 불이 나서 나무를 태우고. 근데 그런 아주 간단한 간단한 요소밖에 없는데 이 숲이 아주 흥미로운 특성을 보여주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나무의 밀도가 아주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듬성듬성해요. 그러면 번개가 쳐서 불이 붙어봤자 나무 한두 그루 태우고는 그냥 끝이겠죠. 불이 퍼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낮으면 그 숲은 나무의 밀도가 조금씩 증가하게 돼요. 계속 나무 씨앗이 날아와서 나무가 자라나니까. 그러다가 나무의 밀도가 아주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불이 나면 많은 나무를 태우겠죠. 그래서 밀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나무 씨앗이 와서 나무들이 자라고 가끔은 번개가 쳐서 나무를 태운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 숲이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밀도를 향해서 계속 다가서게 돼요. 밀도가 작으면 밀도가 올라가고 밀도가 너무 크면 밀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 용어에서 제가 셀프 오가나이즈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조정하지 않아도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어떤 특정한 상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서요. 그리고 이때 이 최종 상태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임계 상태라고 불리는 통계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임계 상태에 막상 도달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임계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척도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척도가 없다는 것은 넘어갈까요? 설명할까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게 척도가 없다는 게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냥 척도를 바꿔요. 그랬는데 변하는 게 없으면 척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어리언트하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 척도가 없다고요. 근데 약간 이걸 수학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함수가 이런 꼴일 때만 척도가 없어요. 몇 함수일 때만. 자, 그 몇 함수일 때만 척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척도가 없어서 몇 함수 꼴을 갖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의 분포예요. 이건 우리나라 그 남성들의 키의 분포예요. 우리나라는 남성들의 키의 확률 분포가 이게 표본 조사가 아니라 전체 조사예요. 다들 짐작하시죠? 그 징병검사, 징병 신체 검사할 때 모든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키의 분포는 아주 깨끗한 정규 분포가 돼요. 그리고 이 정규 분포의 경우엔 꼬리가 짧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키의 평균이 170 몇인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평균 키의 2배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어요. 그 확률을 계산하면 정말 작고도 작죠. 키가 3m 넘는 사람 아무도 못 보셨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그게 바로 척도가 있는 이런 전형적인 정규 분포, 확률 분포의 특성이에요. 평균에서 값이 멀어지면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척도가 없는 역함수꼴의 확률 분포는 그런 특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다. 2배는 물론이고 10배 넘는 사람 있어요. 100배 넘는 사람 있어요. 1000배 넘는 사람도 있죠.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척도가 없는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의 소득,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같은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뭐 80-20 법칙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대개 다 척도 없는 확률 분포를 의미할 때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산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불도 척도가 없어요. 이건 캐나다에서 일어난 산불에 대한 이 확률 분포를 누가 그 논문으로 발표한 건데요. 깨끗한 직선을 따르잖아요. 이쪽도 로그 스케일, 이쪽도 로그 스케일 때 깨끗한 직선을 따라서 당연히 역함수꼴의 그 확률 분포를 갖고요. 산불에는 척도가 없을 뿐 아니라 지진에도 척도가 없어요. 지진도 마찬가지로 척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큰 산불보다 그 규모의 10배가 되는 산불이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0이 아니에요. 그런데 키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성 중에 가장 키 큰 사람보다 키가 2배인 사람은 내년이든 100년 뒤든 100만 년 뒤든 1억 년 뒤든 우리나라에 태어날 수 없죠. 그래서 척도 없는 확률 분포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큰 규모의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확률은 크진 않지만. 이건 제가 제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사진을 제가 부탁해서 받은 건데요. 아주 멋있죠. 이렇게 아주 멋있는 산 모습입니다. 이것도 멋있죠. 이것도 산 모습인데요. 사실 이 예술가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이 작품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산은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 이 산은 미국의 다우존스 인덱스를 이 산의 이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약간 뾰족뾰족하긴 하지만 지금 이것도 뭐 자연스럽고 이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상당히 많은 이런 모습들이 척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어디야? 라고 그러면 찾을 수 있죠. 근데 그냥 높은 산봉우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산봉우리의 높이가 척도가 없어요. 주식시장의 변동도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주가지수인데요. 보면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커다란 폭락이 몇 번 있었냐라고 물으면 답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가의 폭락도 척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척도 없는 주가 변동이 만들어질까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건 이해는 아니지만 주가 변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아주 재밌게 그린 카툰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와, 이 주식 진짜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옆 사람이 엑셀이라고 들어요. 이 단어만. 그랬더니 넘어가면서 셀만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셀이라고 다 외치고 그럼 주가가 떨어지죠. 계속 진행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모자를 쓰면서 나 이제 진짜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 나 그냥 갈래. 굿바이. 그랬더니 굿바이가 바이로 번역돼서 사람들이 또 바이를 외치면서 주가가 오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카툰이면서 의미가 있거든요. 뭐냐면 주가의 변동은 사실 어떨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는 규모는 여기서 몇 사람이 셀이라는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경제 현상, 특히 요즘은 이런 거를 시스템 위기라고 부르거든요. 시스테믹 리스크. 경제 현상에서 특히 주가의 대폭락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할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제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산불, 주가 폭락, 그리고 생명종의 멸종도 그래요. 멸종 시기마다 도대체 몇 개의 종이 멸종했는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리면 그것도 역함수꼴의 척도 없는 분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족발은 작아요. 족발시킨 것. 그런데 그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구성 요소와 연결을 통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요. 산불도 그렇고 주가 폭락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진도 그렇고요. 근데 보통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엄청나게 큰 결과를 보면 큰 결과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항상 찾을 수 있어요. 지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보면 뭔가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찾은 그 요인이 정말 이 엄청난 규모의 재난의 원인이냐라고 하면 저와 같은 입장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앞에서 산불에서 임계 상태에 도달하면 산불의 규모에 척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큰 산불이 일어났으니까 처음 그 산불을 촉발했던 나무 하나를 베어서 없앤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할까? 그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른 주변 나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의 패턴이 커다란 규모의 산불을 만드는 거지. 그 나무 하나를 우리가 지목해서 그 나무를 탓한다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커다란 산불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 후반에 조금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게 돼서 조금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별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물리학이라는 게 어떤 제가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물리학이냐 물리학이 아니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도 제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붙여진 이름이 물리학이면 저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리학자입니다. 예, 그럼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